자, 바로 6차 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지금까지 4세기, 5세기 배웠죠? 자, 4세기 누구의 전성기? 4세기? 백제.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누구예요? 근초고왕. 맞습니다. 자, 5세기는 어떤 시대였죠? 5세기? 어떤 나라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 자,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명의 왕. 장수왕과 그 전에 광개토대왕. 그렇죠. 그러니까 넓힐 왕자의 열겠자. 그러니까 영토를 넓혔다. 알겠죠?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요거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잡고 이제 6세기로 가보는 겁니다. 자, 4세기 백제의 전성기였고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라면 6세기가 누구의 전성기인지 알겠죠? 누구의 전성기겠어요? 6세기는 바로 신라의 전성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라 백제의 중흥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백제가 5세기에 얘들아 고구려에게 밀려서 계속 남하를 하다가, 자,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 자, 그게 바로 6세기였거든. 자, 그 백제의 중흥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백제는 우선 이 한강역을 모두 빼앗겼잖아.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는 이 금강유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자, 그래서 이곳 지금 얘들아 웅진이라 불리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웅진이었고 지금은 공주라 불리는, 자, 이곳으로 천도를 하고, 자, 여기서 얘들아 이제 체제를 막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하지만 얘들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계로왕이 얘들아 이 장수왕의 목숨을 잃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왕은 그냥 목숨을 잃었어. 신하들이 반란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왕조차도 얘들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면서 귀족들이 막 바로하고, 그 나라의 사정이 정말 말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얘들아 그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계로왕이 전사하고 나서 3대가 지나서야 어느 정도 나라의 어떤 기틀이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왕 때냐면 바로 무령 왕 때거든요. 자, 그래서 무령 왕의 어떤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6세기 이 무령 왕. 자, 우선 지방에 있는 당시 귀족들이 얼마나 왕을 우습게 봤는지, 그래서 이 귀족들을 뭔가 좀 제압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2군데 지역에다가 왕의 어떤 친척들, 가족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22담루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왕권을 어느 정도 강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무령왕은 필사적으로 얘들아 이곳에 있는 이 고구려 세력을 어떻게 하면 저지할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했어. 충청도까지 내려왔던 이 고구려가 더 내려오면 정말 이제 백제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떤 세력과 연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이곳에 있었던 바로 신라. 자, 신라와 동맹을 맺어요.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다 해서 이거를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제 동맹을 든든하게 함으로써 이 한반도 내에서 고구려의 어떤 남하를 저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뭐였냐면 당시 여기, 자, 중국 세력과 가까이 해서 이 중국 세력을 통해서 또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얘들아 이렇게 남북조시대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들아 당시 백제 이 무령왕은 북조도 있고 남조도 있는데 어느 쪽과 이제 교류를 할 것 같아요? 북쪽. 그 당시 북이랑, 그죠? 근데 얘들아 이 북이는 백제랑 뭔가 좀 악연이 있지 않아요? 그죠? 백제 계로왕이 보낸 편지가 여기로 가버렸잖아. 사실 이거 계로왕을 완전 배신한 행위였잖아.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자, 그래서 사실상 이 백제는요 이 북쪽 북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 대신 어디랑 관계를 맺냐면 바로 여기 남조입니다.
그래서 남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 문물의 어떤 수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1972년도인데 1672년도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이 백제의 어떤 왕실의 무덤 있죠. 이것이 정말 우연하게도 처음으로 도굴되지 않는 채로 발굴이 된 거야. 밀봉된 채로 그대로. 그 당시에는 뭐 발굴 기술이 이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막 빨리 열라고 해가지고 진짜 도굴꾼 수준으로 그냥 이걸 열어 제껴서 유물들을 꺼냈거든. 정말 엄청난 발굴인 동시에 최악의 발굴로 기록이 됐어요. 왜냐면 그 안에는 거의 1500년 동안 밀봉된 상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공기가 딱 닿는 순간 산화되는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야, 백제의 어떤 수천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뭐 유물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가 그동안은 1970년까지는 거의 가상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유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야. 근데 이 무령왕릉의 어떤 발굴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알 수가 있었던 거지. 유물들을 싹 꺼내 놓고 보니까 얘들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 자, 왜냐면 이 무령왕릉의 구조 자체도 굉장히 독특했던 거야.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뭔가로 쌓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 뭘로 만들었을까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무령왕릉의 구조는 이렇게 얘들아 뭔가를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벽돌로 만든 무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벽돌 무덤이라는 게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지금 벽돌은 뭐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 벽돌이라는 재료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재료로서 벽돌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러니까 자연 질의 어떤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얘들아 뭐 나무로 만든 목탑보다는 돌로 만든 석탑이 많죠. 왜 석탑이 많겠어? 목탑을 만든 나라도 있고 아니면 벽돌을 전이라고 하니까 전탑을 만든 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전탑을 만들거든요. 일본에서는 목탑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을 만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지. 크고 좋은 돌이 많아서 그래. 우리 전체가 거의 화강암 지대잖아. 좋은 돌이 많고요. 나무는 구하기 힘들어. 더군다나 얘들아 벽돌을 구우려면 흙이 필요한데 이 좋은 흙도 없고 흙을 굽는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벽돌로 만든 뭐 전탑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연 지리 기후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 황토 고원 지대잖아. 여기는 흙이 많잖아. 그래서 전탑, 벽돌 만든.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무가 아주 잘 자라니까 나무로 만든 목탑이 있는 거고 우리는 석탑이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 양식에서 기본적인 게 우리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무덤 양식도요. 다 돌이 들어가거든. 돌이 뭐야? 석이잖아. 석. 그죠? 굴식, 돌방, 무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다 돌이 들어가는 거야. 중요한 게 다 돌로 만든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고인 돌. 다 돌이잖아요. 돌 무시 무덤. 다 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벽돌 무덤이 튀어나온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벽돌을 제조를 하지 않았거든. 그럼 이 벽돌은 다 어디서 온 걸까? 사람들이 다 신기했어. 신기했단 말이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거? 그렇지, 중국에서 온 거야. 이거 일부러 얘들아 무령왕릉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수입한 건데요. 이 벽돌 수입량이 거의 몇 만 장에 가까워. 배 한두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가서 벽돌을 막 이만큼씩 쌓아가지고 이걸 금강 하구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지게로 다 날랐다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남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뜻이야. 자, 이걸 보면 얘들아 그 당시에 이 무령왕릉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고구려의 남한을 저지하려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남주의 어떤 벽돌 무덤을 가져와서 그 무덤을 만들면서까지 이제 남주의 어떤 관련을 철저하게 했고 거기다가 신라와도 연합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오는 성왕 때 오면요. 드디어 이 무령왕을 이어서 이 성왕 때 오면 백제가 다시 한번 중흥의 어떤 그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성왕은 우선 웅진에서부터 여기 조금 거리상 차이가 있는데, 자, 이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웅진이 지금의 공주고요. 여기가 예전에 사비성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지금의 부여야. 알겠죠? 자, 그래서 부여 사비성으로 천도를 단행합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아니라 이 웅진과 사비는 한 20-30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를 가보면 여러분 느끼는데 웅진은 전체적으로 다 산지거든. 공주. 밤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 밤이 많이 나잖아. 공주 밤 유명하잖아요. 그 산지라서 그래요. 그 전체가 다. 근데 부여 이 사비성 같은 경우에는 금강의 어떤 그런 평야가 쭉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물산도 아주 좋은 지역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웅진에서 사비성을 천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좀 뭔가 뻗어나가는, 자,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됐고, 자,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다가 무엇을 전파하냐면 불교를 전파하기까지 했어. 자, 아까 무령왕 때 가면 신라와 연합하죠. 그러다가 남주와 또 연합을 하죠. 이제 성왕 때 가면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일본 세력까지도 끌어들이는 거야. 자, 이 말의 뜻은 고구려가 거의 고립됐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럴 만큼 얘들아, 이제 백제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면서 나라가 좀 이제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왕은 드디어 수건 사업 있죠. 그 옛날 계룡왕 때 빼앗겼던 이 한강교육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 그 당시 진흥왕과 연합합니다. 이 진흥왕의 나이가 그 당시 20대였으니까 이 성왕이 그 당시 5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 정도 되는 그런 그 신라의 어떤 왕을 자신의 어떤 동맹 세력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에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당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신라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 자, 그래서 얘들아, 동시에 한강유로 쳐들어오니까 내분에 휩싸여 있었던 이 고구려는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강유 전체를 넘겨주게 되죠. 자, 그리고 성왕과 진흥왕은 약속한 대로 이 한강유역을 반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합니다. 백제는. 자,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강 하류를 차지하면서 드디어 이 수건삽이었던 한강유역을 되찾고, 자, 그럼으로써 전성기를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자, 그 인물이 바로 성왕이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전성기, 이 되찾은 전성기가 정말 안타깝게도 1년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겠지만 누가 배신을 하죠? 누가 배신했을까? 진흥왕이 배신을 해. 왜 배신을 했냐면 이 신라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봐. 이게 같이 얘들아 피를 흘리며 싸워가지고, 아니 백제는 하류, 신라는 상류를 이제 차지했는데 이게 누가 더 좀 유용한 땅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하류지. 왜냐면 그러니까 한강 유역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땅이라기보다는 물류를 이동시키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무역의 거점이란 말이야. 중국과 교역을 할 때는 얘들아 이 한강 하류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장악한 백제가 훨씬 더 알짜배기 땅을 얻은 셈이야. 그러니까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진흥왕. 자, 그래서 결국 얘들아 이 나제 동맹을 파기시키고 불과 1년 만에 이 성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뭔가 조금 좀 느슨해지고 있는 그 틈에 하류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와, 무령왕 이어서 얘들아 성왕까지 오면서 거의 계룡왕이 죽은 지 100여 년 만에 다시 되찾은 한강 하류 유역이었는데 다시 한번 배신으로 얘들아 불과 1년 만에 빼앗겼잖아. 얼마나 분노하지 않겠어, 그죠? 너무 화가 나지 않았겠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죽여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죠? 죽여라, 그냥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성왕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굴 보냈냐면, 자기 딸을 진흥왕에게 보내. 좀 이상하죠? 시집을 보냈어. 선생님은 이 역사 기록을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예전에 계속 생각을 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면 진흥왕이 배신을 했고 성왕이 막 분노의 치를 떨어야 되는 그 순간 사위, 내 사위가 되어 주시게 이러면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면일 수도 있지. 왜냐면 성왕이 자기 딸을 진흥왕이 보내줬다는 건 그만큼 진흥왕이 뭐 그래 너 가져 자네는 나와 이제 같은 사이니까 그게 다 인정해 주겠네 라고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진흥왕도 설마 장인 어른이 날 죽이기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느슨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딸을 인지를 주면서까지 결국엔 얘들아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한 어떤 미끼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어떤 그런 전략인데 이 진흥왕이 얘들아 결혼을 하고 한강 상류하를 모두 차지하고 있을 때 이 성왕은 자기 아들과 함께 3만의 대군을 양성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신라가 약간 느슨해진 그 틈에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관산성이라는 곳이에요. 옥천이라고 들어봤어요? 옥천? 옥천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이제 관산성이 있고 여기를 쳤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강유역을 넘봐야 되는데 왜 이 중간에 뜬금없는 이 관산성이라는 곳을 쳤냐면 이곳은요 신라와 한강유역을 이어주는 딱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딱 센터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를 장악하면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가는 길이 끊겨버려요. 그럼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부 지역 전체를 이제 백제가 석권함으로써 그 신라가 거의 멸망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곳이죠. 당시에 얘들아 이 성왕이 자기 아들 창을 보내서 이 3만의 대군으로 관산성을 에워싸고 막 공격을 하니까 이 관산성이 거의 함락 직전으로 갑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창왕은 이 아버지한테 이 관산성이 함락되는 그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이 관산성을 그냥 명줄만 이제 이렇게 보존시키면서 계속 이제 놔두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 이 관산성이 곧 함락되니까 이걸 보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들이 얘들아 큰 공을 세우고 이것을 보러 와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갈 거 아니야. 급하게 갔는데 너무 급하게 간 나머지 50명의 기병만 데리고 막 갔는데 진흥왕이 진짜 치밀한 게 뭐냐면 첩자들을 아마 백제 내부에 다 데리고 있었나 봐요. 이 성왕의 어떤 동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 가는 길 있죠. 그 길목에서 이 성왕을 붙잡아버려. 붙잡아버립니다. 당시 누구냐면 도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도도. 이름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을 붙잡아요. 이름 자체가 도도라는 게 이 사람 천민 출신이야. 천민 출신으로서 이제 신라의 장군이 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성왕이 거의 죽게 생긴겨. 도도가 성왕한테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의 목을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성왕이 뭐라 했잖아. 이게 이제 삼국사기는 아니고 일본 서기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엄청 화를 내요. 너같이 천한 놈이 어디 왕의 목을 노리느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이 도도 이 사람도 대단해. 거의 기죽지 않고 막 신라에서는 뭐 천민도 왕 죽일 수 있다 아이가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막 이제 이 성왕이 눈을 딱 감고 정말 영화같이 자신이 쓰고 있던 이 왕관을 탁 내려놓더니만 내가 평생 동안 이 수치심을 씻기 위해서 내 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지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구나 배거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도가 이제 절을 하고 목을 탁 쳐서 결국 성왕이 목이 잘리죠. 그리고 이 도도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바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진흥왕이 달려가면 안 되지. 지금 이 관산성이 함락 직전이잖아. 여기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 왕의 존재는 곧 뭐랄까요? 그 나라의 상징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군사들의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곧 관산성이 함락되기 직전인데 이 백제군들 앞에 이 도도라는 사람이 자 너희들의 왕이 죽었다 하면서 그 왕이 목을 흔드니까 이 백제 군사들은 막 울면서 도망을 쳤대. 너무나 충격에 빠진 거야. 그래서 3만 명이 전멸을 해요. 이때. 백제의 국군이 꺾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지.
나중에 나오는 뭐 황산벌 전투도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3만의 대군이 전멸하면서 백제의 구군은 사실상 이 신라에 의해서 완전 쇠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관상성 전투에서 뭐 전사하는 거 나오죠?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발전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신라의 발전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도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자, 신라는 6세기 와서 전성기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신라 진흥왕인데, 진흥왕 전에 기초를 닦아놓은 두 명의 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지증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라는 중국식 제도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왕이란 용어도 안 썼다고 했지. 왕 대신에 어떤 용어를 썼다고 했어? 그렇지.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썼을 만큼 신라는 사실 뭐 고구려는 백제에 비해서는 되게 좀 낙후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증왕 때 가서야 중국식 제도를 모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왕으로 바꾸고 신라를 얘들아 신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설화벌이라 불렀거든. 이 설화벌을 한자용으로 바꾸니까 뭐가 된 거냐면 신라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신라라는 그런 지명, 자, 이런 것들도 이때 처음으로 쓰게 되면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거. 자, 그리고 얘들아 땡땡을 정복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곳에 있는 건데, 자, 바로 우산국입니다. 지금의 울릉도인데요. 자, 우산국을 정벌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외 확장 정책까지도 취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얘들아 버풍왕 때 가면 또 내치로서 아주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버풍왕 때 가면 땡땡을 반포한다라고 돼 있지.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얘들아 관등고 관복이 나오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돼? 율령이 나와야 돼. 율령, 관등, 관복은 한 세트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율령을 제정하게 된다는 것 알아보도록 하고, 자,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설치해서 위계를 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땡땡 공인했다라는 건데, 백제와 고구려가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불교를 받아들여서 막 이제 발전하는 그 시기까지도 당시 버풍왕 때까지 5세기 말에 가서도 아직 불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 불교를 처음으로 공인을 하는데요. 워낙에 얘들아 기획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여러분 이차원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네. 이차원이 저희 목을 베시고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변고가 생긴다면 이것을 기회로 불교를 공인하십시오. 해서 이 목을 딱 치니까 흰 우유가 나왔다 라는 그런 전설. 자, 그만큼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 당시에 이제 신라는 되게 토착적인 가운데 새로운 어떤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후로 불교를 받아들이자마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뭐 날새는지 모른다고 정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게 됐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증왕과 버풍왕은요 내치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왕이야. 지증왕, 버풍왕 토대로 해서 이제 다시 정복군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흥왕이었던 거예요. 자, 바로 진흥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 진흥왕 우선 정복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서 청소년 군사 집단을 만듭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화랑도랑입니다. 16세부터 한 18세 정도 되는 이 화랑도들 있죠. 이들을 양성함으로써 있죠. 자, 이들을 양성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력을 정비하고 국가적인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인데,
이 화룡도라는 게 얘들아 지금 치면 여러분 나이쯤 아니 그보다 좀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생 애들이 아니 뭐 꽃단장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군사훈련 받다가 자 이걸 통해서 얘들아 뭐 전쟁터에 나가서 뭔가 크게 활약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화룡도가? 청소년들이 얘들아 나가서 싸워본들 뭘 하겠어요? 애들, 어린애들이. 근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이 화랑도 하면 예전에 그 화랑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 혹시 알아요? 박서준하고 나온 거? 그 BTS D인가? 이게 얘도 나와가지고 뭐 했는데 그거 보면 이제 예쁜 애들 나와서 막 화장하고 막 이런 모습 보였잖아. 실제로 화장하고 막 그럴까? 화장해요. 근데 드라마에서 고정을 잘못한 게 뭐냐면 좀 연하게 했어. 진짜 얘들아 완전 진하게 해야 돼. 화장 진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드라마상보다 좀 더 어린 지금 쓰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군사훈련 받고 체험활동도 하고 뭐 하다가 결국 이제 전쟁터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갔다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 된 애들이 얘들아 군사훈련 좀 받았다고 얘들이 전투 나가서 큰 쓸모 있겠어? 근데 얘들아 결정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을 바로 이 화랑이 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청소년이고 왜 하필 어린이였을까? 왜 어린이들을 동원했을까? 이게 진짜 얘들아 이 진흥왕이 비정하고 무서운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성왕도 무서운 사람이지만 진흥왕은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 왜냐면 어린애들 있죠? 얘들이 뭘 알겠어, 그죠? 그리고 얘들이 꽃단장을 한 채로 진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말 하늘하늘한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전투에 나가가지고 막 간단 말이야. 가서 백제군이랑 이제 고구려군 맞서가지고 맨 먼저 돌격을 하면 얘들 어떻게 될까? 무참히 죽는 거야. 일본에 보면 가미카제라고 있었어요. 자살 특공대. 근데 이들은 사실 죽기 위해서 조직된 군대랑 다름이 없어. 왜냐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꽃다운 아이들이 그 아름다운 아이들이 가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신라의 이 정예군들이 모두 지켜보게끔 하고 그러면서 얘들아 그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거야. 단적인 예라 나중에 나온 이제 그 김유신 장군의 조카인 관창인데 관창이는 16살이었거든. 근데 당시 큰아버지였던 김유신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전쟁터에 가가지고 백제의 계백이 목을 딴다 이러다가 결국 무참하게 죽고 이것은 곧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제패하면서 이걸 군사력으로 썼다는 거는 정말 이 삼국시대가 얼마나 치열했던 그런 전쟁이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조직이에요, 사실. 예쁜 애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군사훈련 받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아무튼 이제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하고요. 정보활동 보면 자 여기 백제가 있고 신라는 동맹을 맺었었죠.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백제를 배신해서 이 전체를 모두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거기 보면 이제 한강 상류뿐만 아니라 백제의 한강 하류까지 정복을 하고 이후에 어디로까지 진출하냐면 이렇게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어디로 또 진출하냐면 밑으로 내려와서 얘들아 이 지역까지 왔는데 자 여기가 뭐냐면 대가야 지역이야. 자 보세요. 야 위에 함경도까지 진출하고 또 한강역 차지하고 밑으로 대가야를 모두 정복하면서 영토를 진짜 많이 넓히게 돼요. 한 이 정도 영토가 모두 당시 신라의 영토였어. 실제로 진흥왕이 그러니까 해놓은 이 영토를 보면 나중에 통일 이후에 대동강 이남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복한 이 영토가 그 당시 통일 영토보다 더 크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이 영토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영토를 정복했던 이 진흥왕 얘들아 영토를 많이 넓히는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직접 군대를 막 이제 진군시켜서 자기가 뭐 한강 하류 뭐 여기 뭐 함경도 이 지역 뭐 이런 데 다 원정을 다녔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왕은 그냥 궁궐에 있고 장군들을 보내서요. 이 장군들이 다 이곳저곳을 다
이제 이렇게 정복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정복한 장군들이 이 진흥왕에 와가지고 아 폐하 저희들이 한강 하류를 정복했습니다. 함경도를 정복했습니다. 아, 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라면. 의심. 야, 진짜 정복한 거 맞아? 그래?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일단 한편, 그래, 반갑기도 하고 약간 의심도 들 거야. 그 의심을 풀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의심을 풀기 위해서 직접 가봐야지, 뭐. 그래서 왕인데 얘들아,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직접 가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왕이 직접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 있죠? 이 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 순수라고 이야기해. 알겠어? 진흥왕이 갔다라고 하지 않고 진흥왕이 순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순수, 얘들아 뭐 퓨어라는 게 아니고 알겠죠?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는 건데 자 가고 나서 얘들아 와 이게 나의 영토구나. 이게 나의 영토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다 어떤 징표를 만들고 싶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함경도 지역에 이렇게 끝까지 가서 두 개를 쌓고요. 자 그리고 한강역에다 하나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 대가야 지역에 또 하나를 쌓아서 총 4개의 비석을 쌓았어. 진흥왕이 직접 순수해서 답사를 가서 쌓은 비석인 건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진흥왕 순수비. 아 선생님 진흥왕이 참 착하고 순수했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이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순수한 건 아니잖아 사실 그죠? 자 여기 얘들아 요 비석 있죠? 한강 위에 쌓은 비석 있죠? 요거 어디다 쌓은지 알아요? 이름이 뭐냐면 북한산비야. 이게 북한산비라는 게 뭐냐면 북한산 거의 꼭대기 근처에 있는 그 봉우리 앞에다가 세워놨어. 왜 얘들아 약간 희한하게 비석을 쌓더라도 북한산 거의 꼭대기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보이라고? 그렇지. 이 비석을 쌓은 장소는 직접 왕이 올라간 장소인데 거기 딱 올라가 보면 느끼지만 한강 유역이 한눈에 다 펼쳐져 보여. 아 여기가 나의 영토로구나. 다 이렇게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꼭대기에다 세웠겠죠. 그러니까 다 잘 보이는 장소. 마문영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고개나 산에다가 지은 그런 비석이랍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조금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차시 신라의 진흥 그리고 백제의 중흥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항상 4세기, 5세기, 6세기 이 과정이 참 힘들어.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외울 것도 많고 막 왕도 많이 나오고 막 정복을 했다가 빼앗기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지도 좀 그려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훨씬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